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힌트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일단 길이가 깁니다. 오, 길면 바나나인데. 아주 깁니다.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요. 기린? 한때는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먹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하죠. 아, 저는 바로 알겠네요. 기차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차에서 저는 사이다 말고 미숫가루를 좀 먹었는데 삶은 계란에는 미숫가루 아닌가요? 오, 아니 갑자기 나이가 의심이 되는. 아, 네. 아 근데 요즘엔 또 코로나19로 기차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맞아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차와 철도에 관한 과학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 함께 기차 여행 떠나볼까요? 기차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교통수단이죠. 하지만 늘 타면서도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분들과 함께 기차 속에 숨겨진 재미난 이야기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내려온 한국철도공사 오르동역장 배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막 근무를 끝내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복장 그대로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복장 명찰만 떼고요. 그럼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근무가 야간 근무였던 것이요? 맞습니다. 야간 근무 마치고 왔습니다. 철도 역사에 대한 책도 쓰시고 정말 철도 박사, 철도 덕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이 벌써 대전까지 났나요? 제가 사실 철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40년 정도 철도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철도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철도학교에 들어와서 이만큼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들도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책도 쓰고 그다음에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말 철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옆에 또 한 분 더 와주셨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철도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미래 한국철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철도차량시스템학과 강부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교수님, 그 우송대가 대전에 있는 학교인데 또 네. 대전역하고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전역에서 10분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네. 교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혹시 기차를 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철도는 마음 가는 대로, 네. 허락은 필요 없어.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느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고민을 했어요. 진로를. 재미있으면서도 미래가 좀 밝은 게 뭐 없을까. 근데 대학원 게시판에 고속철도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를 찾습니다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네. 그게 고속철도 건설공단이라고 그 당시 고속철도공단의 연구실을 만들면서 연구 요원을 뽑는 광고였는데 거기에 딱 꽂혔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광스럽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방송도 지금 네.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요즘 말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일이 일치하는 걸 덕업일치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철도가. 두 분께서는
철도, 기차 어떻게 좀 친근하신가요? 기차를 많이 타세요? 기차 매번 이용하죠. 오. 저는 무조건 기차입니다. 왜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간이 정확해서 다른 걱정이 안 되고 그리고 책 읽기 좋고 네,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창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기차가 없었다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집은 일산인데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고 대학교는 대전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 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기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뭐 새마을호, 무궁화호, SRT, KTX 안 타본 기차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타봤습니다. 기차를 이렇게 사람들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정확하고 또 편안하게 책도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철도라 그러면 신속, 정확, 안전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 많이 이제 통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요즘 들어서 철도가 각광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철도 교통이 갖고 있는 친환경성 이거 굉장히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게 CO2 배출량이잖아요. 네. 그 교통 분야가 전 세계 CO2 배출량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 4%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교통 분야에서 철도가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미래에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저희 같은 이제 승객들이 이용하는 열차를 여객 열차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여객 열차가 몇 종류나 운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200km 속도, 200km per hour, 시속 200km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더 높은 속도를 고속열차라고 분류가 돼요. 그래서 고속열차로 분류되는 차들이 이 KTX, KTX 3000, SRT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열차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 속도를 가진 열차들이 이제 일반 열차들인데 거기에 우리 잘 아시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뭐 ITX 청춘 이런 것들이 일반 열차에 속하게 되죠. KTX 이음이라는 열차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KTX와 KTX 3000, 그다음에 KTX 이음의 차이는 꼭 어떤 속도 차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면이 조금 있습니다. KTX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고 생산한 부분이 있고요. KTX 3000은 기술 이전을 받아서 기술을 한국화해서 우리가 기술을 새로 확보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산천은 이름도 산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KTX와 KTX 산천은 해외 기술이냐 우리나라 기술이냐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1월 달에 새로 투입된 이음 같은 경우는 기존의 KTX와 KTX 산천과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력 분산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KTX와 KTX 산천 이 모형은 맨 앞부분이 사실은 이게 기관차하고 같습니다. 기관차. 네. 사람은 이렇게 타지를 못하고 동력 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뒤에 동력차가 있어서 끌고 가는 형식. 이것이 이제 동력 집중식인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앞뒤에 기관차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동력이 집중돼 있어서 선로에 부담을 많이 줘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 분산식은 기동성이 좋습니다. 빨리 가속을 하고 빨리 정차하고 그 다음에 또
기관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가 전부 다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계적으로 고속철도의 추세가 동력 집중식보다는 동력 분산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우리나라가 동력 집중식 고속철도도 생산이 가능하고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도 생산이 가능한 기술 보유국이 된 겁니다. 정말 철도 기술의 발전이 놀라운데요. 이쯤 되면은 초창기 기차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기차의 조상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정원의 잡학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한 장 보내드릴게요. 자, 손으로 받아서 직접 나오셨네요. 런던의 박물관에 전시 중인 스티븐슨의 로켓호라는 기차인데요. 세계 최초로 승객을 실어나는 증기기관차였고요. 이 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력들이 일단 기관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기관사가 필요하고 옛날에는 기차를 이렇게 불을 때웠잖아요. 석탄을 부어서 부를 때는 화부가 필요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종착역에 가까워오면 열차 객실마다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어떤 장치를 작동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했던 걸까요? 전 처음에 내릴 때쯤이라고 해서 알려주러 다니나 했는데 네, 근데 장치를 작동시킨다고 안내하시는 하셔서 분. 주무시면 안 돼요. 이제 내리셔야 돼요. 네. 이런 거. 또, 저는 네. 뛰어다니면서 이 문이 닫혀 있잖아요. 사람들 내릴 때 편하라고 문 개폐 장치 좀 이렇게 열어주는 도어맨. 도어맨. 아, 도어맨. 아, 도어맨이 도어맨. 아니었을까요? 아무나 못 여니까요. 야 아직 여기까지 우리 상상이 닿질 않네요. 항상 더 어려운데요? 키워야 하나요? 역자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작동해야 했던 장치는 브레이크였어요. 브레이크요?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사람이 가서 네. 칸마다 가서 네. 브레이크를 했다고요? 네, 브레이크맨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 기관차는 브레이크맨이 손으로 레버를 당겨가지고 직접 제동을 했다고 하고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면 1.5km를 더 가서야 기차가 설 수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그 몇 량이나 있었길래 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했을까요? 시차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네, 하나하나 제동하는 동안 1.5km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한 20km 시속, 한 30km 정도였는데 브레이크맨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그 기차 뭐라고 하나요? 선장 위를 지붕. 지붕 예. 지붕을 막 뛰어다니면서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더라고요. 아 위로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동 장치가 지붕 위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와 차 사이를 넘어가서 이 차의 수용 제동기, 지금도 이제 모든 객차나 모든 화차에는 전부 다 그 수제동기라고 말하는 게 제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식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레버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돌려서 브레이크를 잡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 객차 같은 경우, 이 당시 객차 같은 경우는 객차와 객차 사이를 통행하기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 연결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전한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넘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이 차를 마무리를 한 다음엔 그 다음 차에 건너가서 이 제동기를 돌리든지 레바를 돌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에 내려서 또 올라가고 또 이럴 수가 없거든요. 탄 상태에서 다음 차로 넘어가고 다음 차로 넘어가는 방법이 지붕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브레이크맨이 드디어 사라지는 시기가 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드려볼게요. 미국의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1868년에 수동 브레이크 대신에 자동 브레이크를 개발했어요. 근데 과연 무엇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만들었을까요?
자동 브레이크. 그 무엇이라는 게 네, 뭘로 제동을 했을까요? 그 뭐 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재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좀 힌트를 주세요. 약간 이렇게 후 불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가벼운 뭔가. 민들레씨. 아니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물과 함께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공기. 그렇습니다. 공기예요? 네네네. 아 진짜요? 공기를 어떻게 브레이크를? 그러니까요. 이거 공기 브레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공기 브레이크를 한번 어떻게 작동시키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당시에 조지 웨스팅하우스가 이것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수지 아나운서도 어마어마한 그 쇳덩어리를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거를 제동을 잡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도 이제 익숙해져서 당연히 제동장치 하면 공기압을 이동한다는 게 이제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연구하게 된 이유가 대형 사고를 아마 목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모든 철도 차량은 기초 제동 장치라고 하는데 기계식 제동 장치의 기본은 이 공기 제동 장치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기본이 돼서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제동 장치와 이런 공기 제동 장치를 블렌딩 제동이라고 하는데 네. 조합해서 고속에서 일정 속도까지 내릴 때는 전기 제동 장치로 속도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일정 속도 이하는 직접 마찰식 기계 제동 장치로 제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네, 네. 조지 웨스팅하우스 덕분에 그 위험했던 브레이크맨들도 사라지고 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육상 교통 수단에도 활용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기차의 조상님을 만나고 왔던 이정원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와, 저는 공기 브레이크도 당연히 몰랐고 네. 브레이크맨의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용감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브레이브맨이라고 불러주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분 혹시 기차의 바퀴 본 적 있으세요? 그 열차 안을 보지 뭐 바퀴를 보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보통 덮여 있잖아요. 그 바퀴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바퀴라고 해봐야 뭐 다 굴러가는 거라서 더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바퀴가, 철도 바퀴가 참 특별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칭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차 바퀴는 보시다시피 대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컵, 제가 컵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탭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갈수록 지름이 작아지고 안쪽으로 가면 지름이 넓어지다가 또 이 컵에 언저리가 있는 것처럼 이 철도 레일에는 플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랜지. 곡선을 주행을 하더라도 플랜지가 레일 턱에 딱 걸려서 탈선되지 않고 네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곡선을 운행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쏠릴 때 레일이 바깥쪽에는 지름이 더 크고 안쪽엔 지름이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게 바퀴가 바깥으로 가면서 보다 지름이 넓은 쪽으로 레일에 닿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지름이 작은 쪽으로 닿게 되면서 탈선되지 않고 부드럽게 운행이 되도록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랑 다른 점은 접지 않은 부분이 면이 아니고 예. 이렇게 선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면이 아닙니다. 예, 선이 바로 그 닿는 부분이 아주 작은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이 충격에도 견디고 안전하게 운행이 된다는 네.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바퀴에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바퀴를 좀 더 자세히 봐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바퀴에 대해 찾아보니까 이 바퀴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숨겨진 비밀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기차 특집이니까 네. 거기에 맞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X보다 빠르다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기차가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역의 목표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역,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끝까지 본방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내리실 분이 없죠. 내리실 분이 없죠. 와. 못 저희가, 내리신다고 방송에서 합니다. 중간에 나가지 말고 끝까지 봐달라는 마음에서 내리실 분 야. 없고 본방사수 해달라는 마음입니다. 와, 진짜 승객분들은 내릴역에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리면 민원을 넣습니다. 오늘 그 민원보다 유익한 비밀 한번 알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나 자전거 바퀴는 보통 이제 고무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의 바퀴는 쇠, 강철 이런 누가 봐도 단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네. 방금 그림을 봤을 때도 저걸 고무로 만들면 마찰이 너무 커져가지고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 그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네. 굉장히 막 불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오.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런 위험. 네. 그러네요. 벌써 지금 답에 근접을 하셨는데요. 어. 사실 힌트도 드리려고 했는데 얼추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바로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 계수를 낮추려고 쇠나 강철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찰 계수하고 관련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분적인 어떤 장점 중에 하나고요. 실제적으로는 몇 가지가 왜 금속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속 레일하고 금속 차륜 사이의 마찰 계수가 일반 타이어와 아스팔트 사이의 마찰 계수보다 훨씬 낮은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찰이 미끄럼 마찰이 있고요. 이 구름 마찰이 있어요. 이게 바퀴가 굴러갈 때는 구름 마찰이에요. 네. 구름 마찰이기 때문에 그 마찰 면적, 실제 접촉 면적을 보면 우리 작은 10원짜리 동전 아시죠? 그 작은 10원짜리 동전 사이즈만큼 한 접촉 면적에서 엄청난 축중을 견디고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적으로 보면 그 재료에서의 마찰면의 마찰 계수가 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면적이지만 일부 영역이 이 미끄럼 마찰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찰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 전달된 동력의 100%가 추진하는 데 쓰면 좋은데 이런 마찰에서 손실되는 데를 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또 다른 특성이 고무라는 재료의 특성이 있어요. 이 고무는 굴러가면서 변형을 반복하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듯이 이 모양 자체가 변화되면서 열 손실이 생겨요. 그게 로스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서 손실이 커지니까 사실은 조금 그런 어떤 손실 측면에서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속과 고하중에 견디고 가기 위해서는 메탈 재료를 쓴 바퀴가 유일한 대안이고 고무 차륜이 적용되는 거는 하중이 작은 차량들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경전철이 그래서 고무 바퀴식 철도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도라고 해서 다 새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전철 쪽은 이 고무 바퀴로 된 좀 대형 타이어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기차 많이 타보셨다고 하니까 기찻길을 잘 보면 오르막길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있겠죠? 아니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 좀 항상 평지지 않았나 이렇게 경사가 엄청 급격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호남선을 많이 타봐서 호남 평야를 감상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서 거의 평지를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실제로 이 기차가 오를 수 있는 최대 각도가 35%밀,
각도로 환산하면 대략 한 2도 정도로 갑니다. 이거 2도면은 사실 거의 평지네. 네, 거의 평지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 이제 스위스 보면은 유명한 융프라우 산이 있잖아요. 그런 융프라우 산에 오르는 산악열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각도가 2도보다 훨씬 클 텐데도 아주 잘 다닌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 비밀이 역시 바퀴에 있다고 하는데 융프라우 산악열차의 바퀴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험준한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톱니바퀴? 역시나 네. 자팍사전 운영하시는 박사님 네, 한 번에 맞추셨습니다. 왜 롤러코스터 탈 때도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그러네. 네, 맞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역장님께서 한번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니바퀴. 예, 기차 바퀴가 쇠로 되어 있고 기찻길도 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높지 않은 오르막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철도가 운행할 수 있는 한계를 35%, 1000분의 35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이 산이 많은 지역, 어떻게 기차가 다니란 말이냐 나올 수 있거든요.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방법은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또아리굴이라는 겁니다. 또아리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실 때 머리가 아프지 않도록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소라 껍데기처럼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방법. 이런 터널이 치악산에도 터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백 그 산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중앙선 더 내려가서 중령 쪽에도 이런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터널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건데 이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스위치백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1000분의 30 정도 올라갔다가 또 1000분의 31 올라가니까 2도 정도씩 올라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오르막을 극복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산악철도입니다. 산악철도. 실질적으로 바퀴를 톱니 모양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바퀴가 있고 별도로 양쪽 궤도 사이에 렉을 설치하는 겁니다. 렉이라고 해서 무빙 워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에 이렇게 톱니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선로와 선로 사이에 길쭉하게 쭉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설치하고 차의 동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치차, 기아, 톱니 바퀴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톱니 바퀴가 렉에 걸려서 그 렉은 톱니 바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다리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사다리 모양일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19세기 중반경에는 개발이 돼서 인도라든지 아니면 스위스라든지 이런 산악 지역에서 사용이 됐던 거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데 1000분의 30 정도가 아니라 1000분의 480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각도가 20도가 넘는 그런 각도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바퀴에 대한 비밀을 알아봤는데 조금 알쏭달쏭했던 것들이 조금은 풀린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뽀뽀해 주시나 기다렸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네. 그럼 기차 바퀴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디를 좀 살펴볼까요? 바퀴가 갈 수 있는 이 선로 아닐까요? 기찻길.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흥미로운 내용은 그 레일이 이 회로의 일부분이 돼서 역할을 한다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회로요? 예. 아니요. 저희가 아는 그 전기 회로 말하는 네. 건가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주 흥미로운 레일이 적용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기차들이 어떻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게 하는 그 원리를 좀 아시나요? 기지국이 있어서 뭔가 통신을 해야 되거나 기관사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거나 감각이 있으시네요.
그게 어떤 신호가 전달이 돼서 서로 정보가 주고받아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그 위치를, 차량 간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사용되는 게 궤도 회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폐색 구간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폐색 구간. 자, 폐색 구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폐석이라는 것은 어떤 차량 간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폐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폐색 구간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선로상에 정해진 구간이 있는데, 구간에는 차가 한 대밖에 다닐 수 없도록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소리가 좀 나네요. 자, 이게 이제 선로라고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레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레일의 왼쪽 레일, 오른쪽 레일이에요.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의 폐색 구간의 양단을 이렇게 절연을 합니다. 절연이라는 거는 요 레일의 바깥쪽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요. 또 다른 어떤 장치를 하나 다는데, 이게 궤도 개전기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궤도 개전기고요. 이게 전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이게 지금 반대로 그려져야죠. 이게 마이너스.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해야지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전류가 평상시에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 궤도 개전기의 스위치가 온이 됩니다. 그죠? 전기가 통하니까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온이 되면 여기에 연결된 신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호기가 하나 있으면, 신호기가 있는데 전기 신호가 가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쪽은 그린이고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린이고 이게 레드 등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전기가 통해서 그린 신호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차가 없으니까 차량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온다 그러면 뒷차가 이 신호를 보고 여기 진입 가능하다. 자, 이런 신호가, 이 신호등도 이제 표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가 차량으로 갑니다. 전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신호가 필요한 장치들도 가고요. 마지막에는 관제센터로 가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중요한 정보가 중요한 어떤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차가 와서 만일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딱 걸린다. 기차 바퀴가. 자, 바퀴가 이제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제 간단하게 사실 차량이 들어가 있는 건데 바퀴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전기 신호가 통과를 하지 않고 이 찻죽을 따라서 흘러버려요.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폐회로가 되죠. 그러면 이 궤도 개전기에는 오프 상태가 돼요. 그죠? 네. 오프 상태가 되면 여기서 스위치가 붙어 있던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는 그린 등이 꺼지고 레드 등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진입 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궤도 회로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호기가 빨간 등, 파란 등, 이제 녹색 등이죠. 녹색 등, 빨간 등 해서 정지냐 진행이냐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3종류의 신호가 있기도 하고 5종류의 신호가 있기도 해서 미리 이 구간 전부터 단계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요즘 신호기들은 단순히 정지 진행뿐만 아니라 열차 속도를 제한하고 컨트롤하는 방향으로도 신호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은 1869년에 미국의 윌리엄 로빈슨이라는 분이 개발을 했어요. 재밌게도 앞에 조지 웨스팅이 1860년대 말에
공기제동 장치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아마 1872년인가 3년에 냈을 거예요. 그 시절에 이런 기술들이 동시대에 개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사고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이 궤도 회로가 고속철도, 지하철 등 거의 모든 철도에 아주 베이직한 신호 시스템 기술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신호 시스템에 여러분 그 5G LTE 아시죠?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통해서 썼다고 들었는데 우리 박사님이 그쪽은 전문가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기술을 이용한 신호통신 시스템까지 발전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까지 신호 시스템이 발전을 했냐면 차량 간에 무선 통신으로 자체적으로 서로 차량 위치와 속도를 주고받아서 제어를 하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최고 선두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IoT 기술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일에 그리고 선로에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한마디로 그 선로 자체가 센서의 어떤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신호를 받아서 실시간 감시를 하는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여름에 레일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레일이 휘어요. 휘면은 정상적인 어떤 레일과 차륜 상태가 아니고 레일이 너무 벌어져서 탈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온도 감지하는 센서가 레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위험계서가 일정한 임계 온도가 넘으면 냉각도 시키고 냉각 시스템이 없으면 비상 출동해서 직원분들이 가서 온도를 낮추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죠. 이 밖에도 또 고속열차가 진행할 때 고속으로 장애물이 끌려서 가면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주변의 시설물도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장애물 검지 장치도 레일 쪽에 있고요. 또 이외에 진동 신호나 소음 신호들 또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 센서를 레일 쪽에 설치를 해서 레일의 결함도 측정할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 차륜의 크랙 같은 이런 결함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기술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이제 기차를 많이 타시는데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연구자들이 참 고생하고 있거든요. 현장의 철도 종사자들이 사실은 24시간 일해요. 우리가 잘 때도 어떤 분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요. 자, 이런 분들을 좀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철도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서 좀 안전한 미래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기차 선로가 전기 회로였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면 저 폐쇄 구간이라는 것이 보통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회로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 회로일지. 폐쇄 구간의 길이는 그 신호 시스템들에 따라 다른데 특히 그 속도에 따라서 고속열차는 1,500m, 일반 열차는 800, 지하철의 경우에는 300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간의 어떤 간격이 좀 클 때는 좀 크게 가져가고 또 하나 팩터가 있어요. 제동거리가 관련이 돼요. 네, 결국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네, 위해서 안전거리 확보하는. 수백에서 수킬로미터짜리 전기 회로를 네. 설치하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앞으로 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미래 기차 얘기하니까는 엑스포 때 보았던 자기부상 열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자기부상열차라는 것이 무슨 바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타보신 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궤도면에서 약 1cm 많이 뜨지는 않습니다. 1cm에서 그 정도 떠서 운행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독일,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 자기부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뽑혀 있습니다. 뽑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속 운행은 중국에서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일본이 대대적인 자기부상 열차를 부상하고 있고 우리는 공항철도에서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법이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강력한 자기장. 우리 몸 자체가 전부 다 자기장이 흐르고 있는 생체라는 것이 그런 존재들인데 강력한 자기장이 흐르는 곳에 인체가 접근했을 때 그것도 여러 시간 함께 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검증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상이 대세로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래 열차 하니까 자기 부상 열차 말고도 저는 진짜 꿈 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튜브 안에서 쏜살같이 열차가 막 달려간다고 하이퍼루프 같은 것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떤 건가요? 하이퍼루프는 사실은 그 개념이 나와서 이 연구가 된 역사는 오래됐어요. 최근에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네.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시 세계적 관심이 되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위스 메트로 프로젝트라는 실제적인 어떤 지하철처럼 메트로처럼 이걸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기초 연구까지도 한 10년에 걸쳐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기초 연구만 하고 실시 테스트 라인을 구축하는 데서는 예산을 못 받아서 중지가 됐죠. 그런 전례가 있고요. 바퀴식 접촉식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요. 예, 그 바퀴식을 이제 마찰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바퀴식을 마찰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프랑스에서 시운전을 한 거 보면 약 545km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이것을 상업 운행에 적용하는 것과는 또 좀 다른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열차가 마찰식이 고속화하게 되면 차량 자체에 대한 손상, 바퀴라든지 또 궤도에 대한 손상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감안하면 도대체 운임요금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가 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400km, 시속 400km도 달려보고 500km 이상도 달려보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에 적용할 때는 시속 300km 혹은 350 정도가 경제성 면에서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500km 이상, 심지어 이제 하이퍼루프는 1200km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퀴식으로는 안 되고 띄워야 되는 거죠. 띄워서 갈 수밖에 없고 띄우는 게 결국은 자기부상 열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루프도 띄워서 가는 자기부상 열차를 기본 차량 시스템으로 해서 그 대신에 육상에서 1000km 가려면 공기저항 때문에 동력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튜브를 만들어서 그 안을 아진공 상태 한 0.1기압 정도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림 잡는데 그 기압이 어느 기압이냐면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타고 이륙했을 때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그 주변 압력이 0.1기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행기 날개 잘라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차체는. 그리고 추진은 자기부상 열차를 하는 거고 아진공 시스템으로 해서 진공 펌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엄청나게 진공 그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육상 교통으로서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쟁자가 항공기입니다. 하이퍼루프는. 그게 만약 개통이 되면 1200km로 서울서 북경이 딱 1시간, 부산은 17분 걸리더라고요. 7분.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가 아직도 기술적으로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타고 내리는데 우주선 같은 더킹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바깥은 대기압인데 터널하는 아진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타고 내리는 역 스테이션 설계를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리고 기밀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 타고 내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경제성이 뚝뚝 떨어지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는 좀 어려울 네. 것으로 네. 보이는 거네요. 언젠가 저희도
띄운 자기부상 열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때가 오지 네, 않을까. 사실상 날아가는 거네요. 네. 네, 부산까지 날아가서 회 먹고 네. 돌아와서 또 일하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즐거운 시간인데요. 오늘 철도 사랑이 남다른 두 분과 이렇게 철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말씀씩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남북철도 연결이 빨리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철도 마니아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기차 안에서 맛있는 걸 사 먹을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도시락도 못 사 먹고 아까 계란 말씀도 하셨지만 사이다 전혀 사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사 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6시간, 7시간 어떤 경우 완행시 타고 가면 10시간 걸리고 이럴 때는 차 안에서 뭘 먹어야 됐습니다. 근데 KTX 타고 2시간 40분 딱 가니까 부산 가서 맛있는 회 사 먹지. 아니면 참았다가 집에 가서 먹지. 이렇게 되니까 도시락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신의주를 가고 자연스럽게 베이징도 가고 아니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결이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남북철도 연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는 그 새로운 창의적인 신교통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이 운영되는 그런 시대, 그러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 철도 분야에 계신 분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좀 그런 쪽에서 열심히 해서 교통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 이런 시대가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철마라는 애칭을 들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온 철도. 단순한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활과 경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죠. 앞으로도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철로를 다니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외쳐볼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